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뉴스 시작합니다. 기네스북에도 오른 세계 최장수 MC, 우리의 국민 MC 송혜수 선생님이 95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당신이 부른 노래 괜찮아 이만하면 괜찮아 내 인생 딩동댕이야가 떠오르는 지금인데요. 잠시 대한민국의 영원한 MC 그의 인생을 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편중 인사 논란에 대해 과거에는 민변 출신이 도배하지 않았느냐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검찰 편중 인사 논란, 여야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를 예고해 핵실험 관련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북한의 핵실험 임박 징후가 짙어지는 가운데 한미일 3국 외교차관이 만나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강조한 가운데 경찰이 물류 차량 출입을 막은 화물연대 노조원 1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장에 사상 처음으로 검찰 출신이 임명되는 등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나 적임자를 인사한 것이라며 과거엔 민변 출신이 도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역 최고령 MC인 방송인 송혜 씨가 향년 95세로 별세했습니다. 최고령 TV 음악 경영 프로그램 진행자로 인정돼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되기도 한 송혜 씨는 최근 건강 악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0.6% 성장했지만 직전 분기에 비해선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심의위원회를 거쳐 형 집행정지를 결정한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광복절 특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회의를 열어 이달 상순 개최를 예고한 전원회의 안건 등을 심의했습니다.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도 한자리에 모여서 북한의 도발 등 국가 안보 관련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주혜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전원회의 안건을 심의했으니까 이제 남은 건 개최겠죠? 네, 지난달 북한은 6월 상순에 당 전원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전원회의는 당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당의 모든 사업을 주관하는 최고 지도기관인데 곧 소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정치국 회의도 어제 진행됐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불참했습니다. 노동신문은 회의에서 전원회의 토의 의정을 결정하고 전원회의에 제출할 보고서 등 중요 문건들을 심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단 경제와 방역 등 올해 핵심 사업의 이행을 점검하는 게 전원회의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잇따라 가장 큰 관심은 핵실험과 관련한 메시지가 나올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당정대, 여당, 정부, 대통령실도 관련 동향을 점검했죠. 네, 오늘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 간 안보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회의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거라고 밝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등 시종일관 강경 대응 기조가 강조됐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권 원내대표는 현재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위한 정비가 이뤄지고 있다는 동향을 보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시기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날짜는 제가 바로 예단할 수 없고요. 북한의 결단만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고 시기만 저울질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얘긴데요. 다만 핵실험 징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처럼 한미 정보 당국이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평가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3국 외교차관도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삼국 차관은 반복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연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네, 한미일 외교차관이 만났습니다. 협의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오늘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한미일 외교차관의 대면 협의는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이후 7개월 만입니다. 협의를 마친 뒤 3국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반복되는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3국 차관은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과 대화의 문이 항상 열려 있음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국제법을 위반하거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오늘 협의에서 확장 억제를 포함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세 차관은 아울러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와 미얀마 사태, 경제와 에너지 안보 강화, 또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 증진을 위한 공동 노력 등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미일 차관들은 정례적으로 3국 협의를 지속하기 위해 올가을 도쿄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한미일 3국은 별도의 회담 없이도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발표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등 강력한 대북 공조를 과시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차관급 협의가 향후 독자적인 대북 압박 수단 등 어떤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조현동 차관은 또 어제 셔먼 부장관과 양자 회담을 가진 데 이어서 모리 사무차관과도 양자 회동을 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 양측이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외교당국 간 소통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한미일 협력 확대를 위해서도 한일 관계 개선이 필수적인 만큼 이번 양자회담을 통해 민감한 현안에 대해 입장 접근이 이루어질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의 확대와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면서 이틀째 총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물류난이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수트립 산업에서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컨테이너 항인 부산 신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 신항에 나와 있습니다. 부산항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항입니다.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물류 차질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 수출입 물류 차질은 벌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평소에는 항만 일대에는 많은 컨테이너 운반차들이 수시로 목격이 되는데요. 평소와 달리 많은 차들이 보이지 않고 확연히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화물연대는 파업 이틀째를 맞아서 이곳 부산 신항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화물차를 향해 플라스틱 생수병을 던지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항만업계에서는 화물연대의 파업이 길어지면 수출입 물류 차질이 불가피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원활한 물류 처리를 위해서는 수출입 컨테이너의 빠른 운반이 필수적인데요. 하지만 해외로 나가야 할 컨테이너가 배에 제때 실리지 못하거나 반대로 해외에서 들어온 컨테이너가 운반차를 구하지 못해 부두에 가득 쌓이면 항만이 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 비율을 뜻하는 장치율은 부산항의 경우 현재 74.5%를 기록 중인데요. 지난달 평균보다는 4%포인트 이상 높아졌습니다. 터미널 운영사들은 빈 컨테이너를 외곽으로 옮기고 있고 부산항만공사도 임시장치장을 확보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사정이 그나마 나은 컨테이너 항만과 달리 전국 곳곳의 사업장에서는 물류 차질이 시작됐습니다. 경기 의왕의 시멘트 유통기지와 현대제철 포항공장 등에서는 파업 첫날인 어제부터 물량 출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 앞에서는 출하 화물차를 막아선 화물연대 조합원 15명이 경찰에 체포됐고 부산 신항에서도 화물차를 막아서고 달걀 등을 던진 조합원 2명이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확대하고 일몰제를 폐지하기 전까지는 파업을 이어갈 방침이어서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물류난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신항에서 YTN 차상은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재개됐던 여야의 원구성 협상은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의 긴장감이 팽팽한 것 같죠.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 계속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치고 현재 폴란드에 있는 이준석 대표,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에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지방선거에서 관할인 노원구청장도 찍어내리지 않고 경선을 한 당대표에게 공천을 얘기하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할 거라고 적었습니다. 자신의 공천 관리를 지적했던 정진석 의원의 주장을 거듭 반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충남 지역 공천에서 기준에 미달한 사람을 비례대표로 넣어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원칙대로 진행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충남의 지역구를 두었고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정진석 의원을 겨냥한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정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자신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면서 충남 도당위원장인 이명수 의원과 이준석 대표 사이에서 나온 얘기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이명수 의원은 기초자격 평가를 치르지 않은 옛 국민의당 출신 후보자 등에 대한 시험 면제 방안을 건의했던 것일 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정진석 의원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정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자신의 메시지는 당권 투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준석 대표를 끌어내릴 생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준석 대표가 선거 직후에 우크라이나로 가는 대신에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한 역할을 먼저 토론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때 내세웠던 공약에 대한 약간 리뷰를 좀 하고 여기에 대한 실행 계획도 좀 세워야 되고요. 너무너무 할 일들이 많죠. 예.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정 의원은 혁신위원회를 두고도 구성만 봐서는 이준석 혁신위로 시작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이준석 대표 다시 반박을 했습니다. 누구를 선임해도 혁신위를 흔들 것 같아서 최고위원들이 혁신위원을 추천하자고 했던 거라고 반박했고요. 이 정도로 해도 태클을 걸면 뭘 어떻게 선임해야 하느냐며 적당히 하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내용 수습에 들어가려는 중이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4선 우상호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오늘 우상호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임명안을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인데요. 모레 중앙위원회의 최종 추인까지 마치게 되면 새 비대위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박홍근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선거 패배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토대로 혁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본궐 쇄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또 기대에 맞는 그런 철저한 평가 작업을 잘하는 것 또한 그게 혁신을 위한 첫걸음이다. 네, 하지만 당내 갈등 양상은 계속됐습니다. 먼저 홍영표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이재명 상임고문이 당이 원해서 선거에 나왔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비판을 이어갔고요. 이원욱 의원은 SNS를 통해 당이 정치적 훌리건들과 거리를 둬야 한다며 특히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상임고문이 이 지지자들과 거리를 둬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여야의 원구성 협상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해야지 빨리 국회의장도 국회 본회의장에 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합의가 지금도 불발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1대 국회 지난달 29일부로 전반기 임기가 끝났는데요. 여전히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모두 공백 상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 11시 여야 원내수석부 대표가 1시간가량 만나서 논의를 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이 공백 상태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협상하자는 데는 뜻을 모았지만 결국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계속 연기가 되고 있고 민생과 안보 현안도 산적한 상황인데요. 국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안양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검찰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전 대통령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치권에선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서 지금은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오늘 YTN 기자에게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건강 상태는 허가 여부가 결정되면 알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는데 검찰은 의사와 법조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나이가 70살 이상인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81살인 이 전 대통령은 재작년 10월 횡령과 뇌물 같은 죄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고 복역하고 있습니다.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건 재작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용돼 있었는데 고령인데 감염병까지 걸리면 건강이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된 뒤에는 당뇨 같은 질병을 치료한다며 외부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습니다. 이번 형 집행정지 신청을 계기로 정치권에선 다시 특별사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기간 줄곧 사면 필요성을 주장해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광복절에 처음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이 전 대통령 사면은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듯 국민 통합과 국가 위신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당대표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 사면을 언급한다면 대통령 당선에 공을 세운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의 여론을 먼저 듣는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며 국민 생각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응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새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이 많다는 지적 속에 금융감독원장에도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핵심으로 불리는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파격 발탁되면서 비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이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과거 정권에도 민변 출신이 많았다면서 법조인이 정관계에 진출하는 건 법치주의라는 건데 이를 두고 여야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문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작심 발언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매일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을 할 때마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윤 대통령인데요. 오늘 오전 9시 용산 청사로 출근하면서 검찰 출신으로 인사가 편중되고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작심한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정권을 겨냥해 과거에 민변 출신이 도배하지 않았느냐는 표현을 썼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 보면은 그런 거버먼트 어토니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법치국가 아니겠느냐 반문을 했는데요. 전 정권 그리고 해외 사례를 내세워서 검찰 출신 독식에 대한 비판론을 일축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된 이복현 전 부장검사에 대한 논란에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복현 신임 원장은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국정농단 수사와 국정원 댓글 수사 등을 함께 했고 지난 4월에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반발해 사표를 낸 인물인데요. 금감원에서 검찰 출신이 수장을 맡은 건 사상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랜 세월 금융수사 과정에서 금감원과 협업 경험이 많고 금융감독 규제나 시장 조사에 대한 전문가라서 아주 적임자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기관이라 법 집행을 다룬 사람들이 역량을 발휘하기에 적절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아직 발표가 나지 않은 공정거래위원장에도 법조인 출신을 발탁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의중으로 해석되는데요. 앞서 유력하게 거론된 검사 출신의 강수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후보군에서 일단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검찰 편중 인사 지적 때문에 강 교수가 제외됐느냐는 질문에는 윤 대통령은 전혀 아니라고 답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복현 원장 임명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한 건데 그렇다고 해도 검찰 편중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사그러들기는 쉽지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당장 여야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선 윤 대통령 그리고 이복현 신임 원장을 엄호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말대로 적재적소 인사 원칙을 지키고 능력주의 인사를 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금감원이 금융기관 감독 감시 기구인데 지난 라임 옵티머스 사태 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사건의 본질을 파헤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금감원의 고유 기능을 제대로 수행 못했을 경우 외부 인사를 수혈해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는데요. 금감원 개혁을 위해 검찰 출신을 임명했다는 얘기인데 이를 통해서 라임 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 공화국이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홍근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인사와 재정, 즉 돈을 주무르는 보직을 모두 검찰 출신으로 채우고 있다면서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민변 출신 도배 발언에 대해서는 민변이 국가기관이나 권력기관이 아니라 사회단체 아니냐, 따라서 부적절한 비교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었으면 좋겠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오늘부터 항공 규제가 완전히 풀리고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도 자가격리 의무에서 벗어납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산했던 인천국제공항에도 다시 여행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네, 인천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항공 규제가 모두 풀렸는데요. 지금 공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제 뒤에는 긴 줄을 선 채 수석을 밟으려는 사람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 해외로 떠나는 20대 여행객, 해외로 가족을 보러 나가려는 사람들, 해외 출국을 앞두고 들뜬 여행객들까지 설렘이 느껴집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다소 진정되면서 오늘 하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오고 떠나는 인원만 4만 명에 달하는 등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 2개월 만에 오늘 항공 규제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그동안 인천공항의 매시간 항공기 도착 편수는 기존 40대에서 20대로 축소됐고 방역 문제로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공항 운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자 이 같은 규제를 모두 없애고 인천공항도 24시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입국자의 격리 의무도 없어졌습니다. 다만 입국 전후 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입국할 때 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부터 규제가 풀리긴 했지만 항공편 운항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다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걸로 보이죠? 네, 아직 비행편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항공사들의 이번 달 운항률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항공사들은 당장 정기 운항을 확대하기보다는 미국과 유럽 등을 오가는 비정기 운항을 확대하겠다는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현장 인력 확충 등 준비해야 할 사항도 많지만 혹여나 수요가 공급을 따라잡지 못할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행기표 가격도 여전히 예전보다 비싼 상황인데요. 여행객들의 바람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비행기표가 코로나 이전에는 한 50만 원, 40만 원에 갔다면 지금 저희가 여러 검색을 하니까 13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로 1인당 너무 올라서 사실 여행을 가야 될까? 참 심지어 부담이 있는데 되게 많이 싸졌으면 좋겠고요. 편수가 많이 늘어나야 이제 여행 티켓 가격도 다운되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유류세가 인상된 것도 비행기표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항 이용객 수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올해 1월 공항 이용객 수는 35만 명 수준이었지만 지난달 93만 명까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연말에는 400만 명까지 늘어나 코로나19 이전 70% 수준까지 회복될 거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YTN 윤성훈입니다.
전국 노래자랑의 현역 최고령 진행자 송혜 씨가 오늘 자택에서 향년 95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마련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웅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송혜 씨가 오늘 오전 자택에서 별세했죠? 네, 송혜 씨는 오늘 오전 8시 45분쯤 서울 강남구 두곡동 자택에서 향년 95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화장실에 쓰러져 있던 송혜 씨를 가족이 발견해 신고한 건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망한 이후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마련됐습니다. 장례는 대한민국 방송 코미디언 협회장으로 치러지게 되는데요. 오늘 오후 4시부터 조문을 받고 5일장이 끝난 오는 12일 발인이 엄수됩니다. 송혜 씨는 올해 들어 건강 문제로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해 왔는데요. 이 때문에 최근 전국 노래자랑 하차 여부를 놓고 고민하기도 했지만 스튜디오 녹화로 방송에 계속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송혜 씨는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지난주 토요일 2년여 만에 전남 영광군에서 재개된 전국 노래자랑 현장 녹화에는 불참한 바 있습니다. 송혜 씨는 1927년 황해도에서 태어나 6.25 전쟁 당시 홀로 부산으로 넘어왔는데요. 1955년 가수 활동을 시작했고 1988년부터 전국 노래자랑 진행자를 맡아 30년이 넘는 기간 방송을 이어왔습니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4월에는 세계 최고령 TV음악 경연 프로그램 진행자로 공식 인정돼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현역 최고령 MC인 방송인 송혜 씨가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제 귓가엔 아직도 일요일마다 고인이 힘차게 외쳤던 전국 노래자랑이 맴돌고 있는데요. 네, 1988년부터 줄곧 일요일의 남자였던 방송인 송혜. 고인의 삶, 그리고 이야기에 대해서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기자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리 송혜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가수로 활동을 시작하셨나 봐요. 네, 사실은 이제 창공 악극단이라는 곳에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방송이 아니고 이런 악극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전국 투어 공연을 사실 했습니다. 55년이면은 방송도 제대로 없을 때, 예, 라디오 방송 정도.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악극단은 모든 지금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다 했거든요. 노래도 하고 또 오늘날의 뭐 개그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희극도 하고 또 여기에서 이제 간단한 또 여러 가지 연극적인 부분들도 보여줬기 때문에 일종의 버라이어티 쇼를 하는 그런 극단이었는데 사실 여기서 잔뼈가 굵었다는 거는 모든 분야들을 다 섭렵하고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토대가 돼서 전국 노래자랑에서 명 MC로 국민 MC로 오랫동안 이렇게 활동할 수 있었다. 사실 오늘날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현장에서 경험을 쌓아가지고 이런 이제 거인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 대중문화의 역사의 산 증인이지가 현장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평론가께서는 송혜 씨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사실 종로 3가에 가면 송혜 거리가 있거든요. 송혜 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곳 같은 경우 3호선과 5호선이 교차하는데 5호선 쪽 출입구에 가면은 동상이 있습니다. 이제 아침에 지금 조화가 또 한 송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가면 항상 송혜 선생님이 오가셨어요. 왜냐하면 그 근처에 원로 희극인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자택은 이제 강남 쪽에 있었지만은 항상 그쪽에 출근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가면은 거기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사무실이 그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종로상가는 우리 그 문화예술의 굉장히 시원지라고 할 수 있는 그 뜻깊은 곳인데요. 중요한 건 저는 아까도 이제 언급하셨습니다. 국민 MC이기보다는 전 가수로 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틈나는 대로 노래를 굉장히 잘 부르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영상 구성을 통해서 노래하는 장면 보여드렸는데 노래를 잘하세요? 너무 굉장히 잘하시고요.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 앨범을 14장 정도 내셨을 정도로 가수를 이제 잘하셨는데 사실 원래 그 해주에서 예술학교를 다니셨어요. 거기서 성악을 전공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래자랑 MC를 할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황해도 해주 출신이시고 성악을 전공하셨고 가수로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한테 알려진 것은 우리 국민한테 알려진 것은 그 노래자랑 MC로 많이 알려주셨잖아요. 30년 넘게 34년을 진행하셨더라고요. 또 워낙 입담도 좋으시고
워낙 친근한 우리 국민들의 MC 아니셨습니까? 사실 대체 불가능한 MC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사실 그 앞전에도 진행자들이 있었는데 네. 여러 가지 좀 한계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많은 분들을 실제로 만나다 보면은 그분들과 같이 어울려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어울리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이 송혜 선생님은 워낙 그런 서민적인 생활들을 했고 그런 정서나 그런 감정들을 잘 알았기 때문에 네. 처음 출연하는 뭐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긴장을 하시거든요. 근데 네. 출연자들에게 선뜻 말을 건네면서 아니면 농담을 하면서 분위기를 그렇죠. 유도했다. 본인도 사실은 그걸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처음 긴장을 하시니까 그걸 풀어주면서 삶의 이야기들을 이끌어내려고 했다. 그렇군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뭐 이렇게 주민들께서 뭘 준비해 오시거든요. 네. 그럼 그 자리에서 먹기도 하고 그쵸. 맞습니다. 소개도 해주고 예. 또 가족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같이 어울렸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송혜 선생의 빠짐은 전국 노래자랑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예. 그렇게 인기가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령이셔서 이제 건강상 이유로 하차를 고민하시기도 했었는데 결국에 다시 또 합류를 하셔서 진행을 쭉 해오시다가 지난주에는 진행을 안 하시더라고요. 사실 1월 달과 5월 달에 이제 병원을 가셔가지고 굉장히 팬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굉장히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뭐 3월 달에도 이제 코로나 확진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예. 사실 그 전부터 전국 노래자랑의 후임을 굉장히 물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거론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송혜 선생님을 이렇게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언뜻 없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계속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다만 계속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최근에 이제 2번 이루어졌던 녹화에 이제 참석하지 않아서 예. 뭔가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지난주까지만 해도 굉장히 정정하셨다고 엄영수 또 협회장이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불의의 그런 타계 소식이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대체 불가 MC로 생각이 된다라고 평론가분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원래 꿈이 고향에서 이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고 싶다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이제 재령군이 이제 고향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방문을 해가지고 또 2003년에 또 공연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여동생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또 파란 치마와 노란 저고리를 준비해갔었는데 그 여동생분은 살아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생존하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제 만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평소에 고향에서 전국 노래자랑을 해보고 싶다라는 비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2018년에도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고향에서 전국 노래자랑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했는데 결국 분단 77년의 그런 아픈 역사 속에서 제 꿈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세상을 뜨시게 됐습니다. 네, 너무 안타깝고 이번 주 일요일에 다시 또 진행하실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네, 오늘 언제나 말씀. 일요일을 지켰던 예. 분이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요. 당연한 네. 감정인 것 같습니다. 모두 다 같은 마음이실 거란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끝으로 저희가 이제 내 인생 딩동댕 직접 부르신 노래인데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 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친구, 좋은 이유, 내 곁에 함께 있으니 괜찮아. 이만하면 괜찮아. 내 인생 딩동댕이야. 지난 5월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루나 폭락 사태가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등 그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YTN이 관련 의혹들을 취재했는데 루나 폭락 5달 전 시스템 오류로 460억 원 규모의 루나가 강제 청산돼 투자자 수백 명에게 피해를 준 걸로 확인됐습니다. 신재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마이너스 99.99%. 개당 10만 원을 넘던 암호화폐가 일주일 만에 1원이 됐습니다. 지난 5월 순식간에 수십조 원이 증발해버린 이른바 루나 폭락 사태입니다. 폭락 5달 전쯤인 지난해 12월 10일 새벽 5시 44분. 루나 거래 가격은 $66. 그런데 루나 가격을 기록하는 회계 장부격인 오라클에는
이보다 7달러 낮은 58달러로 기록돼 있습니다.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가 개발한 가상은행인 앵커 프로토콜에서 투자자들은 루나를 담보로 맡기고 테라라는 또 다른 암호화폐를 대출받습니다. 담보인 루나의 가치가 낮아지면 알고리즘은 부실 자산으로 보고 자동으로 청산합니다. 문제는 루나의 장부 가격이 실제 가격보다 낮게 기록되면서 잘못된 강제 청산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빚을 내고 싶으면 일단 담보 가치가 빌리는 것보다 높아야 되잖아요. 밖에서는 5억짜리인데 테라폼랩스가 임의로 넌 1억짜리야. 근데 이 빚은 성립하지가 않으니까 내가 이 담보를 가져갈게. 라는 식으로 이제 청산이 돼버리는 거죠. 이 같은 사실은 권 대표의 테라폼랩스 측도 인정했습니다. 오류로 잘못 청산된 금액이 3,700만 달러. 투자자 239명이 피해를 봤다는 게 공식적인 발표 내용입니다. 우리 돈 460억 원이 시스템 오류로 증발해버렸지만 흐지부지 잊혀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그때는 이런 거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를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저 코인 가격이 오르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시스템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했던 때였으니까요. 권 대표는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 운영되는 이른바 탈중앙화를 표방하며 암호화폐 시장의 주류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같은 시스템 오류가 일회적 사건이었는지 자주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블록체인의 데이터를 기록하기 전에 외부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읽어오는 과정 중에 관리자가 부정한 짓을 했다거나 그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잘못된 정보가 읽어오게 되고 전무후무한 폭락 사태의 원인이 권 대표가 창조한 알고리즘의 구조적 취약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를 조사해봤더니 지난해는 2030 세대 비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영끌, B2에 뛰어들었던 이 젊은 세대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높은 이자 부담을 안게 되면서 이런 다중채무가 곧 신용 불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파산 건수도 코로나19 확산 전보다 15% 증가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왕미양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우리 꿈 많은 젊은이들 빚이 너무 많아서 개인 파산 신청하는 건수가 늘고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데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지금 최근에 보도된 거는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젊은 2030 이런 세대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서 그렇군요. 참 안타깝습니다. 네, 왜 이렇게 많아진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코로나의 원인이 아닌가 싶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가 기본적으로 소득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군요. 소득이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빚을 내서 쓰다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최근 10명 중 1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전에는 어느 정도 비율이 됐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구체적인 통계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 이미 네. 자료가 많이 나와 있어요. 나와 네. 있는데 좀 점점 50대, 60대는 예전에 비해서 좀 줄어드는 추세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파산 이게 좀 줄었거든요. 신청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오히려 2030 세대는 증가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렇군요. 10명 중 1명이 지금 개인 파산 신청 상태인데 자 그럼 개인 파산 신청하면 어떻게 회생할 수 있는 겁니까? 개인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하게 자기가 변제 자력이 없을 때,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상태라고 하거든요.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이제 사실은 속칭 두 손 드는 거죠. 두 손 들어서 법원을 통해서 이제 면책 절차, 이 사람이 정말 면책을 해줄 만한 물론 빚을 지게 된 과정도 좀 조사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면책을 해주겠다는 취지에서 면책 절차가 있기 때문에 모든 채무를 탕감받는 게 사실은 파산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그러면 신청해서 탕감받으면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도덕적 해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사실은 없지 않아 그런 점도 있어요. 네. 이제 이게 파산 면책을 받고 나서 7년 정도 지나면 또다시 또 파산 면책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점도 있는데 아직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런 단계는 아니고 지금은 제 생각으로는 생계비,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서 네. 소득이 줄다 보니까 그런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아서 쓰다가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개인 파산을 선택하게 되면 그 선택에 따른 불이익 같은 건 없을까요? 이제 파산 선고가 되면 이제 공무원 시험 사실 제약 받고요. 그다음에 신용불량자 회복을 위해서 파산 신청을 하지만 파산 선고가 되고 면책 결정이 되더라도 한 5년간은 카드 발급이 안 돼요. 그렇군요. 신용이 이제 바닥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파산 선고 받고 면책 결정 받고 5년 정도 지나야 새롭게 신용카드도 발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빚을 졌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서 빚을 진 걸 보니까 뭐 코인을 샀다든지 네. 주식을 샀다든지 이렇게 해서 빚을 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코인 사고 주식 투자해서 이익을 보려고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건 사행성이 아니냐 해서 네. 사행성에 기해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예요. 면책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 면책 결정이 안 되는 불허가 사유인데 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코인을 사고 주식을 산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예. 엄청난 사행성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작년에 많은 젊은이들이 투자를 했거든요. 네. 그래도 그런 걸로 해가지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경우에 네. 파산 신청하면 면책 결정까지 이어지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빚을 갚을 수 없는 능력에 다다랐을 때 파산 신청까지 안 가고 그 이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 개인회생 제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개인회생 제도는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기본적인 생계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이제 개인회생이 되는 거지. 그렇군요. 기본적인 생계조차 안 되는 소득인 경우에는 회생도 어렵습니다. 네. 지금 20대, 30대도 문제지만 40대 역시 채무조정 신청하는 분들이 많나 봐요. 그분들은 대부분 가정을 꾸린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더 걱정입니다. 맞죠.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생계비는 이제 가족 전체로 기본적인 생계비를 계산을 하거든요. 1인인 경우, 2인인 경우 다른데 그래도 요즘 물가가 하도 올라가지고요. 그 생활비조차 이렇게 좀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 많아서 개인 회생보다는 파산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인의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져서 파산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건지 아니면 법원이 파산 신청 자체를 좀 받아주는 경우가 는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저는 두 가지 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칭 이제 그 채무자가 빚을 지게 된 과정을 좀 조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이렇게 재산 같은 것도 좀 어디 빼돌린 게 있나 없나를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약간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속칭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제인들 사이에 의심스러울 때는 채무자의 이익으로 라는 표현을 쓰면서 가능하면 파산 면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방향을 보고도 하고 그러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 이하 10명 중 1명이라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 10명 중 1명이라는 게 아니고요. 파산 신청자들 중에 파산 신청한 10명 중에 1명 정도가 20대라는 거죠. 그렇군요. 파산 신청한 사람들 10명 중에 1명. 그러면 이 파산 신청 가기 전에 일단 우리가 막는 게 중요하잖아요. 주변 가족들한테도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이 파산 신청까지 이르게 됩니까? 제가 지금 서울회생법원의 파산관제인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본 바로는 이 젊은 친구들이 이제 이 빚을 지게 되면 부모님 몰래 빚 지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부모님한테 밝히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고 계속 이제 대부를 받아가면서 돌려막기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설사 부모님이 이제 계시는 경우라고 하지만 사실 부모님한테 말씀드려도 부모님도 해결
할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파산 이 면책 제도를 이용하는 분들은 저소득층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부모 세대도 못 살았던 사람 그 친구들이 네. 자라서 또 누구한테도 의지할 수 없이 혼자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다가 그런 경우가 되면은 뭐 자기 생활 능력도 좀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금리가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파산 신청하는 분들이 더 늘겠어요.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저금리여가지고 그동안 대출 받아서 좀 돌려막기를 했는데 이게 소득 적고 그다음에 그러면 돌려막기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클 B2 여파로 2030 세대의 이 파산 신청하는 사람 다중채무자가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을 왕미향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듣습니다. 오늘은 구름 많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 산발적인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흐린 날씨 속에 곳곳에 대지를 적시는 단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합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윤수빈입니다. 네, 오늘 곳곳에 소나기가 내린다고요? 네, 현재 서울은 하늘만 잔뜩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충남과 전북 지역에서는 약한 빗방울이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이렇게 밤까지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가 무척 불안정하기 때문인데요. 갑자기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외출하실 때는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곳곳에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비가 내리겠고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낮부터는 충청 이남 지방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가 되겠고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8도, 대전과 광주, 부산은 16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4도, 대전 26도, 대구와 광주는 27도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 토요일에는 서울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다시 낮더위가 찾아오겠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당분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 지역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편중 인사 논란에 대해서 과거에는 민변 출신이 도배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정면으로 반박했는데요. 네, 금광업 현장까지 검찰 출신이 임명되면서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더 뉴스 2부에서 여야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